속보입니다. 일본 청년이 한국인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염 방사기를 들고 조선인 마을에 불을 질렀다는 이 한 사건. 사건이 벌어진 건 일본 교토. 하지만 그 불길은 일본 전역을 지나 한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22살의 일본인 남성. 혐한 성향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그는 체포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국이 싫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언론은 극단적인 개인의 범행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사회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한 사람의 문제가 맞는가? 우리 안에 이런 분노와 혐오가 자라오도록 둔 건 누구인가? 그리고 한국 역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한 걸까? 불타버린 건 조선인 마을의 집 몇 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역사, 사람, 이름,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27살 나루세 아카리라고 합니다. 영상 아카이브 작가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조용한 편이었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감각보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상태가 편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게 뿌리라는 말은 어딘가 이질적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도쿄 외곽의 작은 주택가는 잔잔하고 평범한 동네입니다. 골목마다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리고 저녁 무렵이면 이웃들이 현관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곳이죠. 학창시절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평탄했습니다. 단, 아주 가끔씩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어떤 이름만 빼고요. 여러분은 우토로 마을을 아시나요? 아마 일본에 살지 않는 분들이라면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의 이름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입니다. 우토로 마을은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군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로 이주되면서 형성된 마을이었죠. 광복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그곳에 머물며 삶의 터전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마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마을은 여전히 우리나라 일부 혐한인들에게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우토로 마을, 조선인 마을, 제일, 불법 체류 후손, 한국문화 전파 같은 단어들. 그 말들은 마치 자극적인 수식어처럼 TV 자막 아래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어김없이 말했죠. 그 마을 이상하지 않아? 아직도 그런 데가 남아있다니. 한국말 쓰는 애들 있으면 좀 무섭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한국 드라마 좋아해도 조선인 마을은 싫어. 딱 구분해야지.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에 웃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게 제 방식의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마을이 바로 제 뿌리와 닿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할머니 나루세 소노코 씨는 오사카 우지시에 있는 조선인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아오신 분입니다. 조선인 1세대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이주당한 가족의 후손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할머니라 부른 기억조차 없습니다. 어릴 적 사진 접속 몇 장의 이미지, 설날마다 도착하는 무성의한 엽서. 그게 제가 아는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나루세 신이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제일 조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과거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자 곧장 마을을 떠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엔 누구보다 일본인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제게도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은 조선인의 피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마치 어떤 단어 하나가 금기로 정해진 듯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나는 도쿄에서 태어난 일본인이고 우리 가족은 특별한 사연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일 거라고. 그 믿음이 처음 흔들린 건 27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입을 연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려던 평범한 밤이었어요.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던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는구나. 아버지는 그 한 문장만 남긴 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조용히 놓으셨고 저 역시 입에 넣으려던 국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보다 숙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오랜 침묵이 끝나는 걸 감당하는 사람의 말처럼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짐을 챙겨 시노사카행 열차를 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우토로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고 사실 말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을 지나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작고 낡은 주택들, 길가에 걸린 태극기, 담벼락마다 붙은 한국어 안내문들. 거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일본 땅이었지만 동시에 일본 같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야. 할머니 집은 이 골목 끝에 있어. 아버지가 조심스레 손짓하며 골목 안쪽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낯선 기운에 말없이 따라가던 저는 왠지 모르게 한기가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해 보였고 눈을 겨우 뜨신 채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오히려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가족이 맞는데 너무도 낯설었어요. 그 장면 속에서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서히 어깨가 굳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이불을 정리하셨고 아버지는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곳에 내가 있으면 조선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행위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도쿄로 돌아갈게요. 일이 쌓여 있어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쥐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아카리가 괜찮을 때 다시 오면 되지. 저는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다시 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골목을 벗어나며 뒤를 돌아봤을 때 마을의 지붕들이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목 안쪽이 따끔하게 아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음악도 듣지 않았고 핸드폰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저기를 견디지 못했을까? 나는 정말 일본인인가? 아니면?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편집 마감을 앞두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영상 타임라인은 도무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흐릿했습니다. 우토로 마을에서 돌아온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저 자신이 돌아서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손을 내밀었던 것도 아니고 말을 건네신 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이상하게도 눈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도쿄는 언제나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계는 마치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고 그저 시간이 멈춰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멈추길 바랐던 시간이 정말로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 건 그날 오후 4시 10분쯤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교토부 우지시에 위치한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들리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마치 수면 아래서 울리는 소리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의 화면에선 까맣게 타오르는 지붕들, 연기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이 끌어내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혐한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경력이 있으며 범행 동기로 그저 한국이 싫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분, 2분, 3분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다시 아버지에게도
반복해 수십 번을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으로 달려가는 내내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신칸센 플랫폼은 유난히 긴 듯했고 열차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두 손을 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다 무사해야 해요. 누구라도 제발. 시노사카역에 도착한 건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역 밖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멀리서도 휘뿌연 연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기다릴 틈도 없이 저는 바로 마을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지붕들 위로 타오르던 불꽃은 이미 사그라졌고 골목 입구에는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고 주민 일부는 마을 바깥 공터에 임시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키가 작고 검은 조끼를 입은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노인이었어요. 혹시 여기 나룻에 소노코 씨 무사하신가요? 제 부모님도 그 안에 계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가족분들 다 무사해요. 이쪽으로 와요. 대피소까지 태워줄게.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돌아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담요를 덮고 바닥에 앉은 어머니, 그 옆에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아버지, 그리고 휠체어에 반쯤 기대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할머니. 아카리 왔구나.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셨습니다. 불길은 피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셨던 거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고 눈은 흐릿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음으로 피부치라는 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외면만 해왔던 저의 무심함이 그날 새벽 조용히 심장을 쥐어뜯듯 밀려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가족이 처음 겪는 조선식 장례였기에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백지장처럼 펼쳐진 절차 속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가족이 곁에 있었잖소.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례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 아버지는 말없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표정으로 말도 없이 손에 쥐어주신 그 상자. 열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시기별로 정성껏 인화된 사진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고 그 옆엔 곱게 포장된 작은 머리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핀 뒷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끌개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새긴 자그마한 글자는 미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그 뜻도 발음도 모른 채 눈물이 터졌습니다. 옆에 놓인 작은 종이에 적힌 글. 흐릿한 손글씨로 할머니가 남긴 제게 전하는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카리에게 할미는 너를 늘 생각하며 살았단다. 혹시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이 이름도 기억해주면 좋겠다. 너의 조선 이름 미령. 곱고 맑은 종소리처럼 내 삶도 그렇게 울리길 바란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머리핀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제게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제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편집하던 영상은 마감일을 넘겼고 이메일은 수십 통씩 쌓여갔지만 컴퓨터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을 때면 부엌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앉아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랬던 모습인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고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집 안 전체가 할머니의 빈자리를 조심스럽게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말수가 줄어들고 숨소리마저 낮아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진들과 함께 곱게 쌓인 머리핀이 놓여 있었고 그 뒷면엔 분명히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미령,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도 없고 한국어를 들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던 제게 그 두 글자는 낯설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를 찌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이름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 이름을 제게 남기셨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사를 마치고 주방 뒷정리를 하던 아버지에게 말을 꺼낸 건 어쩌면 이 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우토로 마을에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싱크대 안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더니 이내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말을 꺼내셨어요. 나는 거기서 태어났단다. 어릴 때는 거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중학교를 올라갈 때쯤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 학교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체육복을 훔쳐가는 애들도 있었지. 가끔은 우체통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동네 슈퍼에서 따라붙는 눈길도 익숙했어.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났어. 조선인이라는 꼬리표만 없으면 나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신분을 숨기고 성을 바꾸고 일본인처럼 말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단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얼룩처럼 남아 있었지. 아버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힌 시간들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오래된 슬픔과 체념은 단어 하나하나에 묵직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어머니는 조선어를 오래 쓰셨지. 집에서는 늘 그 말로 나를 불렀어. 하지만 내가 그걸 싫어했어.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쓰는 걸 듣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 그래서 나중엔 거의 찾아가지도 않았지. 그랬는데도 어머니는 너한텐 그러지 말라고 늘 편지에 이름을 적으셨더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머리핀에 적힌 이 글자는 뭐예요? 아버지는 살짝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몰래 만들어두신 이름이야. 미령 고울미에 종소리 영. 내 울음소리가 그렇게 맑고 예뻤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언젠간 내가 그 이름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매년 사진을 인화해 모으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직접 만든 기록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사랑의 형태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안에서 불러봤습니다. 미령. 낯설었습니다. 입술이 부드럽게 닿고 혀끝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그 발음은 지금껏 제가 불러왔던 어떤 이름보다 조심스러웠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제게 속삭여줬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조선인 마을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온 길, 아버지가 견뎌낸 세월, 그리고 그 마을이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취급받아 왔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화범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증언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요. 순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화염 속에서 사라진 것이 단지 집 한 채, 기록물 몇 장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지켜온 존엄이었고 아버지가 외면해온 이름이었으며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저 자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선인 마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다나카 준코 선생님께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사를 전공하던 시절 선생님은 사회운동 기록물을 자주 다루셨던 분이었습니다. 우토로 마을에 대한 기록이 따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묻자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내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네. 아카리.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고 선생님은 곧바로 한 권의 낡은 스크랩북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눈에 익숙한 이름이 제목 옆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루세 게니치.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동명이인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크랩북 뒷장에는 또렷하게 인쇄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마이크를 쥐고 철거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 남성. 그의 눈매와 턱선은 제가 아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라고요? 그래, 당시 지역 언론사 기자였고 우토로 마을 강제 철거 계획이 발표됐을 때 마을을 지키자며 단독 보도를 이어간 몇 안 되는 일본인이었지. 결국 그 일 때문에 사표를 내고 몇 년간 언론계를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더군.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선인 마을과의 관계를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아버지. 그 기억에서 스스로를 지우려 했던 우리 가족의 과거 깊숙한 곳에 그와는 정반대로 목소리를 내며 싸웠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고 동시에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잠시 눈을 감고 한참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 게니치 씨는 내 할아버지였고 그 일로 우리 가족은 오래도록 욕을 먹었다. 난 학교에서 조선 편드는 집구석이란 소리도 들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도 장을 제대로 못 봤지. 그래서 더 숨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이 나한텐 무겁기만 했거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피하고 우토로 마을을 지우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세대에게도 또 다른 지움을 남겼다는 것. 이름을 감추고 관계를 끊고 역사를 외면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도 모르는 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도망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며 싸웠고 또 누군가는 사랑을 남기며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라면 저는 이제 그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오사카 지방재판소 앞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흰색 종이가 덮인 봉투 안에는 제가 며칠을 붙잡고 다듬은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걸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제 안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재판정은 조용했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피고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인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엔 몇몇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조선인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진술서를 천천히 펼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루세 아카리입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토로 마을에서 태어나신 제1조선인 어머니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조선 이름 미령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제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화범이 마을에 퍼부은 증오,
불길 속에 사라진 역사 기록. 할머니가 평생 숨죽이며 지켜온 조용한 존엄. 그리고 그 불길 이후에 남겨진 이들의 절망과 고통에 대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이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단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공격받고 조선인 마을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워지려 한다면 그건 이 나라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은 조용히 흔들렸고 아버지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단지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삶과 역사, 기억이 담긴 상징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받은 이름, 그리고 하나는 피와 마음이 전해준 이름입니다. 그 말로 진술을 마쳤고 저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미령이라는 이름을 지켜낸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인터뷰 요청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 그리고 사회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락이 왔고 처음엔 망설이다가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선인 마을을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의 조선 이름은 미령입니다. 두 이름을 모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선택이고 저의 정체성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었고 이제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 마을에서는 다시 한번 작은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화로 잃은 기록관 자리를 복원하고 조선인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자는 움직임이었죠. 저도 그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미령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지만 단어 하나를 외울 때마다, 문장 하나를 해석할 때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작은 손편지들이 하나씩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봉사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태극기보다 애니메이션에 더 관심이 많았고 한글보다 젤리를 좋아했지만 그렇게 웃고 떠드는 소리 안에서 할머니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조선말의 맥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평화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천을 벗긴 그 순간, 비석 위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름은 불태울 수 없다. 그 아래 작은 이름 하나가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령.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손끝으로 그 이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이 준 이름, 그리고 하나는 제가 받아들인 이름입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의 할머니, 조선인 마을, 그리고 제 이름, 미령이라는 그 단단한 울림을 저는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